비에 젖은 여인은 느티나무 밑에서 떨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애군이 붙는다며 한 걸음씩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는 약초꾼만이 지게를 내려놓고 도롱이를 벗어 그 여인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의 손끝에 죽어가던 약초를 살리는 눈이 있었고 망해가던 한 사내의 인생을 뒤집을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여인을 내쫓았던 자들이 사람을 거느리고 초가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도둑년이라 소리치고 약초꾼의 옷깃을 찢으며 숨겨준 죄까지 묻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마당에 놓인 약초 광주리가 발에 차여 나뒹굴었고 동네 사람들은 몰려들어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훔쳤다는 것이며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초꾼은 어쩌다 이 위험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내친 사람 하나 품었다가 초가집 운명까지 바꿔버린 한 약초꾼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월야담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 깊은 고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100년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마다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하였지요. 허나 그날따라 느티나무 아래에는 쉬어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여인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산에서 하루 종일 약초를 캐고 돌아오던 약초꾼 서기는 마을 어귀를 지나다 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인의 치맛자락은 진흙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손등은 차가운 비바람에 갈라져 터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째 씻지 못한 피로와 깊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처마 밑에 모여서서 수군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시가에서 내쫓긴 여자라더라.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괜히 손 떼면 애군이 붙는다 하네. 또 다른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들은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여인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허나 여인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겁과 체념이 뒤엉켜 있었고 이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은 지 오래인 듯 하였습니다. 서기도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신세에 남의 사연까지 떠안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아도 겨우 죽 한 끼를 이어가는 처지에 사람 하나를 더 거둔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돌려 제 갈 길을 가려 하였습니다. 허나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발이 멈추었습니다. 비에 젖은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발길을 돌려 느티나무 아래로 되돌아갔습니다. 서기는 말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낡은 도롱이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이 놀라 고개를 들자 서기는 어색하게 웃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비 맞은 몸부터 녹이고 보시지요. 그 한마디는 소박하였으나 세상 누구도 건네지 않았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으나 서기는 그것을 굳이 보지 않는 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빗길을 따라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의가 한 사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붕 한쪽은 빗물이 새어 방구석에 질그릇을 받쳐놓은 형편이었고 마루에는 약초 꾸러미와 지게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서기는 여인을 방 안으로 들이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젖은 솔가지와 마른 장가지를 가려 넣어 아궁이에 불을 붙이니 처음에는 연기만 피어오르다가 이윽고 작은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는 그 불길을 정성껏 보살피며 방 안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흙벽에 온기가 스미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으나 서기는 서두르지 않고 장작을 한 토막씩 더 넣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낡았으나 마른 두루마기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서기는 마루 끝에 등을 돌린 채 기다려 주었고 여인이 젖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부엌에서 묵묵히 죽을 쑤기 시작하였습니다. 들깨 한 줌과 쌀 부스러기를 솥에 넣고 물을 부으니 보잘것없는 재료였으나 아궁이 불에 천천히 끓으며 구수한 냄새가 초가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기가 묽은 죽 한 사발을 쑤어내오자 여인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허나 쉬이 입에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릇을 감싸쥔 손끝으로 온기가 번져오는 것이 느껴지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굶고 헤매는 동안 누구 하나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내가 지붕을 내어주고 불을 피워주고 죽까지 쑤어준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여인의 울음을 보고도 이름이나 고향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우선 몸부터 추슬러야 하는 법이지요. 여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미지근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얼어있던 몸속 어딘가가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빈속에 스며드는 온기가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꽁꽁 닫혀있던 마음 한 겹까지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가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붉게 숨을 쉬고 방 안에는 들깨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어우러져 낯선 안온함이 깔렸습니다. 서기는 마루 한쪽에 거적을 깔고 누우며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거적 위에 누운 서기의 귀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고 그 사이로 방 안에서 여인이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서기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울어야 할 사람에게는 올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의 첫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더 깊어 빗소리마저 가늘어질 즈음 방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서기는 마루 위 거적에서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여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분이라 하였습니다. 본래 이웃 고을의 약재상 집안에서 자라난 분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약초를 다듬고 처방을 베끼며 약재 보는 눈을 익혔다 하였습니다. 혼인은 같은 고을 중인 집안의 아들에게로 갔는데 남편 되는 이가 본디 몸이 약하여 혼례 치른 뒤로도 병치레가 찾았다 하였습니다. 분이는 친정에서 익힌 솜씨로 남편의 약을 다리고 밤마다 병수발을 들었으나 오랜 병은 끝내 남편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시가 어른들은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고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하여 아들들 앞에서 제 뜻을 세우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자 시아주버니들과 친족들은 장례보다 먼저 폐물과 문서를 챙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처방책과 약재장부, 거래처 명단까지 하나하나 꺼내어
자기들끼리 나누려 하였습니다. 분이가 그것은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을 열자 친족들의 눈빛이 돌변하였습니다. 말 많은 계집은 내쫓아야. 집안이 편하다는 말이 버젓이 오갔고 병수발을 가장 오래든 분이에게 도리어 집안을 망친 재앙 같은 여자라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흐느꼈으나 끝내 며느리 편을 들지 못하였고 분이는 그렇게 빈손으로 문 밖에 내몰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도 쉬이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분노를 드러내기에는 제 처지가 남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큼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서기는 아궁이에 장작을 한 토막 더 밀어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참 너무하였구먼요. 그 한마디는 짧았으나 분이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고 서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궁이 불만 묵묵히 지켰습니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나란히 들이우고 있었고 그 밤의 빗소리는 마치 하늘마저 함께 울어주는 듯 초가집 지붕 위로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가 눈을 떴을 때 마루 위에는 이미 찬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올 때쯤이면 여인이 떠나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갈 곳을 찾았다면 그것도 다행이라 여기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해가 기울어 돌아온 서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부어간 물독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어지럽던 마루 위가 말끔히 쓸려 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재를 덮어놓은 흔적이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약초 꾸러미가 가지런히 한쪽으로 묶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적잖이 놀라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기와 눈이 마주치자 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으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는 괜찮다는 말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마루 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치운 것이 아니라 약초단이 크기와 종류에 따라 나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도 있었고 축축하던 새끼줄마저 새 것처럼 단단히 꼬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혼자 살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홀어머니마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뒤 이 초가집에는 오직 서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밥도 혼자 지어 먹고 빨래도 며칠씩 미루다 한꺼번에 하고 약초는 캐어와서 마루에 쏟아놓으면 그것이 곧 정리의 끝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니 같은 초가집인데도 어딘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이는 부엌에서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묻혀 조촐한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으나 그릇이 가지런하였고 국에서는 제대로 된 장맛이 올라왔습니다. 서기는 상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이 차린 밥상을 받아보는구먼요. 서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이도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으나 따뜻한 국물과 정갈한 상차림 사이로 초가집에는 전날까지 없던 기운이 조금씩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되 분명한 것, 곧 사람 사는 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분이는 떠나지 않았고 서기도 떠나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오간 것은 아니었으나 아침이면 서기가 산으로 오르고 분이가 집을 돌보는 일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산에서 삽주와 청궁, 길경과 황기를 한 짐 케어와 마루에 풀어놓자 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약초를 하나씩 들어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를 손가락 사이에 놓고 습기를 가늠하더니 단면의 색깔을 들여다보고 잎의 결까지 찬찬히 훑었습니다. 같은 길경이라 하여도 이른 아침 이슬 마르기 전에 캔 것과 한낮에 캔 것은 약성이 사뭇 다릅니다. 분이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그저 아는 체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장터에서 어깨 너머로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려니 하였지요. 허나 분이가 벌레 먹은 뿌리를 정확히 골라내고 기운이 빠진 잎을 단번에 가려내는 모습을 보자 서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설픈 흉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손으로 익힌 사람만이 지닌 확신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분이는 서기 앞에 약초를 나누어 놓으며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황기는 볕이 아닌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야 향이 살아나는 것이며 청궁은 물기를 머금은 채 묶어두면 하루 만에 곰팡이가 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삽주와 길경은 함께 묶어 팔면 서로의 약성이 엉켜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 반드시 따로 손질하여야 한다고도 일러주었습니다. 서기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10여 년을 산에서 약초를 캐었으나 캐는 법만 알았을 뿐 다루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어다 대충 말려서 장터에 내놓으면 그만이었고 상인들이 후려치는 값을 그대로 받는 것이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셨소? 서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약재를 다루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곁에서 보고 자랐으니 손에 뵌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서기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오면 먼저 분이 앞에 펼쳐놓았고 분이는 조용히 그것을 고르고 다듬으며 서기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기의 거친 손이 분이의 섬세한 눈을 만나자 같은 약초가 전혀 다른 물건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장터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이의 손을 거쳐 손질한 약초를 가지고 서기가 장터에 나간 첫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서기의 약초라 하면 상인들이 대충 훑어보고 헐값을 불렀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펼쳐 보이자 한 상인이 먼저 다가와 뿌리를 집어들고 코끝에 대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손을 본 거요? 향이 정과 딴판이구먼. 또 다른 상인도 약초단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전에는 보지 못한 정갈함이 있다며 감탄하였습니다. 크기별로 나뉘어 묶인 것도 잎과 뿌리가 따로 손질된 것도 말리는 정도가 한결같이 고른 것도 모두 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값을 더 쳐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이까지 생기자 서기는 장터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집에서 조금 다듬었을 뿐이요. 서기는 어색하게 얼버무렸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분이의 솜씨를 다시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산에서 같은 손으로 캔 약초인데 다루는 법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값이 이토록 달라지다니 서기는 그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되이 품삯을 날렸는지 깨달아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서기의 손에는 전보다 묵직한 동전 꾸러미가 쥐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동전을 쏟아놓자 분이의 눈이 잠깐 커졌으나 그녀는 쌀이나 비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울이 코앞이니 소금과 기름 땔감부터 넉넉히 마련하자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배부를 때 겨울을 대비하지 않으면 추울 때 후회하게 되는 법이지요. 분이가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감탄하였습니다. 돈이 생기면 먼저 고기 한 점이라도 사 먹을 궁리부터 하던 자신과는 생각의 결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 쓸 곳을 나누었고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이 단지 약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꾸리는 눈까지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된장국에 나물 반찬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 초가집 지붕은 여전히 새고 있었습니다. 허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여 처음으로 저녁상을 마주하고 조금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기가 국을 떠넣다 말고 슬그머니 말하였습니다. 이 집에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이 참 오래간만이요. 분이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겁에 질린 얼굴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으나 아궁이 불과 두 사람의 웃음 사이로 작은 살림의 온기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은 일이 두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 어른이 오래된 해수병으로 밤마다 기침을 쏟아내어 사람 앞에 나서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훈장은 여러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밤이면 기침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 이웃들마저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서기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와 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기침이 오래되어 낫지 않는 병에는 어떤 약이 맞겠소? 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약재 꾸러미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맹문동과 길경을 기본으로 잡고 배를 얇게 저며 말린 조각과 감초, 거기에 진피 몇 조각을 더하여 처방을 짚어주었습니다. 오래 묵은 기침은 폐에 열이 쌓인 탓이니 열을 내리면서도 기운을 북돋우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분이는 약재의 분량과 다리는 순서까지 세세히 일러주었고 불의 세기에 따라 약성이 달라지니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되 거품이 일면 곧 약한 불로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서기는 그날 밤 부엌에서 뜬 눈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솥 안에서 약재가 우러나는 냄새가 초가집 안을 가득 메웠고 서기는 분이가 일러준 대로 불 조절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새벽녘에 완성된 탕약을 사발에 담아보니 빛깔은 짙은 갈색이 돼 맑았고 향은 쓰면서도 어딘가 은근한 단내가 감돌았습니다. 서기는 이른 아침 훈장 집을 찾아가 탕약을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큰 기대는 마시되 한번 드셔보시지요. 훈장은 반신반의하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나 캐는 사내가 지어온 약이라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았으나 워낙 오래 고생한 터라 마다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끊이지 않던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든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훈장은 몸소서기의 초가집을 찾아와 두 손을 맞잡으며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자네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구먼. 정말 고맙네. 서기는 쑥스러워 고개를 극적이며 별것 아니라 하였으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보람이 장터에서 동전을 더 받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웃 마을과 고을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초가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에도 이제는 경계뿐 아니라 궁금증이 섞이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물길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이른 아침 초가집 앞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하인 둘이 말을 세워두고 공손히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누가 죄라도 지었나 싶어 멀찍이서 구경하였으나 하인들은 깍듯이 예를 갖추며 말하였습니다. 고을 김대감 댁에서 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올해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시온데 이곳에서 좋은 약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사옵니다. 서기는 평생 양반과 사람과 마주할 일이 거의 없던 터라 손들 곳을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말씨도 차림새도 말에 달린 안장의 격식도 모두 서기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더듬거리며 증세를 물었으나 하인들이 전하는 말만으로는 병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분이가 문 뒤에 선 채 낮은 목소리로 서기에게 귀띔하였습니다. 기침인지 가래인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식사는 드시는지를 물어보라 하였고 하인들의 답을 들은 뒤에는 병의 허시를 짚어주었습니다. 서기는 분이의 말을 자기 판단인 듯 바꾸어 하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설명이 제법 조리 있다 여겼는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성금까지 놓고 갔습니다. 서기는 난생 처음 보는 은전의 무게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인들이 떠난 뒤 서기는 마루에 걸터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초가집에 양반과 하인이 찾아와 약을 청하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분이를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리려 하였으나 분이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오히려 더 짙은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좋은 일 아니오? 어찌 그리 굳은 얼굴이시오? 서기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반가의 병을 고치면 이름이 나지만 혹여 탈이라도 나면 그 허물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서기는 그 말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훈장의 기침을 고친 것과 대감의 병을 맞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이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약 한 첩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단단히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에서 밤늦도록 약재의 분량과 불세기를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반가에 보낼 첫 약을 짓는 일은 곧 두 사람의 앞날을 거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부엌에서 분이와 서기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에게서 전해 들은 증세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대감의 체질과 오래 묵은 병력에 따라 약재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기침이라 하여도 훈장에게 쓴 처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와 체력, 평소 식성까지 헤아려 약재 하나하나의 분량을 조절하여야 하였습니다. 분이가 약재를 고르고 분량을 재면 서기가 솥에 넣고 불을 살폈습니다. 처음 끓일 때는 센 불로 올리되 약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곧 줄여야 하였고 중간에 넣는 약재와 나중에 넣는 약재의 순서도 어긋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기는 분이가 일러주는 순서와 손길을 하나씩 익혀가며 약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성을 요하는 일인지를 비로소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새벽녘에 완성된 탕약을 사발에 따라 보니 빛깔과 향이 훈장에게 지었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들어 코끝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 정도면 될 듯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약 4발을 정갈하게 싸서 이른 아침 양반가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양반가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감마님의 몸이 한결 편해졌다는 기별과 함께 쌀 한 가마, 배 2필, 그리고 동전 꾸러미가 답례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공손히 물건을 내리며 대감마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서기는 살면서 이런 격식 있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쌀가마를 부엌에 들이고 배를 펼쳐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약초를 캐어 장터에서 동전 몇 잎을 받던 삶에서 양반가의 답례를 받는 삶으로 넘어온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분이의 반응은 서기와 달랐습니다. 분이는 쌀가마와 배를 살피고도 들뜨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잘 지은 약 하나가 사람도 살리지만 못 지은 약 하나가 원망도 함께 불러오는 법이지요. 서기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시가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 뒤에 뒤탈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경계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기는 새로 들어온 쌀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여 분이 앞에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밥은 당신 덕에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오. 고맙소. 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으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는 못하였습니다. 초가집 아궁이에서는 새쌀 익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넉넉한 저녁상을 마주하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나 분이의 경고처럼 그 변화의 그림자 또한 이미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의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질수록 밝은 곳에만 바람이 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시기와 견제가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재를 팔아오던 상인들은 서기의 약초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수상히 여겼고 그 집에 들어온 여자가 범상치 않다느니 어디선가 훔쳐온 비법이 있다느니 하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으니 뒷말이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분이는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고 특히 여인의 출처를 캐기 시작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분이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서기가 약초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낯익은 사내 하나가 먼 발치에서 서기를 유심히 살피고 지나갔습니다. 서기는 그 시선이 조금 꺼림칙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나 장터에서 돌아와 그 사내의 생김새를 이야기하자 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내가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자 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옛 시가 쪽과 오가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분이를 내쫓은 그 친족들의 눈과 귀 노릇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초가집 주변에 낯선 기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뒷담 아래에 찍혀 있지 않던 발자국이 있었고 낮에는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집 주위를 빙빙 돌며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분이는 창호지 너머로 그 기척을 느끼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서기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쫓았던 친족들이 분이의 소식을 들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빈손으로 쫓아냈던 여인이
다른 집에서 약을 짓고 양반가까지 드나든다는 소문은 그들의 탐욕을 다시 깨운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품고 나왔을지 모르는 처방책과 장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되찾겠다는 욕심이 어둠 속 발자국이 되어 초가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처음으로 낙과 도끼를 손 닿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 단단히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집에 들인 사람은 내가 들인 것이니 이 집에서 내보낼 사람도 나만이 정할 수 있소. 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 속에는 고마움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초가집 처마를 흔들었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두려움이 현실이 된 날이 왔습니다. 어느 대낮 초가집 앞마당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산의 대여섯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장선 자는 분이의 시아주번이 되는 사내였고 그 뒤로 친족 둘과 장정 셋이 눈에 험한 기운을 품고 따라왔습니다. 시아주번이는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집안 약재와 비방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을 당장 내놓아라. 그 고함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초가집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서기가 문 앞을 막아서자 시아주번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내 놈이 숨겨준 죄까지 함께 묻겠다. 비켜라. 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허나 장정 셋이 양옆에서 압박해오자 몸으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밀치고 밀리는 와중에 서기의 옷깃이 찢어졌고 마당에 놓여있던 약초 광주리가 발에 차여 나뒹굴었습니다. 분이는 처음에는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혼자 막아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문 밖에서 서기가 밀치는 소리,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오자 분이는 더 이상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이가 문을 열고 나서자 마당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주번이는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치켜들며 몰아세웠습니다. 보아라. 시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년이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느냐. 친족들도 목소리를 높여 분이가 처방책과 장부를 빼돌렸다고 외쳤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서기의 속에서는 처음으로 참았던 분노가 크게 끓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낫을 들고 달려들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서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급히 대들면 우리만 불리해집니다. 분이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기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억지로 내렸습니다. 분이의 손이 차가웠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족들은 더 큰 소리로 위협하였으나 마을 이장이 나서서 일단 물러가라 권하자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어지러운 마당과 부서진 광주리, 그리고 내일 관아에 끌고 가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서기는 흐트러진 마당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였습니다. 분이는 서기의 찢어진 옷깃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족들이 물러간 뒤 초가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기는 찢어진 옷을 대충 여미고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으나 장작이 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울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분이가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 겹 천으로 쌓인 낡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마루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처방책 한 권과 약재 출납 장부, 그리고 수결과 인장이 찍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눈이 커졌습니다. 분이가 이런 물건을 지니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이것만은 품고 나왔습니다. 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분이는 그날의 일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처방책과 장부를 각별히 아끼셨으며 돌아가시기 전 분이에게 약재 관리의 일부를 맡기시면서 이것만은 함부로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 당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 친족들이 패물과 문서를 챙기기에 급급할 때 분이는 이 장부가 그들의 탐욕에 삼켜질까 두려워 치마 속에 감추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으셨소? 서기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저를 노리는 자들도 함께 달려들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이의 눈에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기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을 모두 읽지는 못하였으나 빼곡히 적힌 약재 이름과 출납 기록, 날짜와 수결이 찍힌 흔적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단숨에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수결이 여러 곳에 선명히 남아 있었고 분이에게 약재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 적힌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족들이 분이를 도둑이라 몰아세운 말과 이 장부의 기록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기는 장부를 다시 천천히 넘기다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품고 도망치듯 떠나온 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 홀로 짊어지고 있었을 그 무게가 서기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서기는 보자기를 다시 정성껏 싸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하로 갑시다. 정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오. 분이는 고개를 들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 눈 속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나란히 출렁였고 초가집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으나 방 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기와 분이는 장부와 처방책을 보자기에 싸서 관할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 서리가 내린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기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고 분이는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따랐습니다. 관아에 다다르니 친족들이 이미 사람을 불러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도포 자락을 여미며 당당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로 친족 둘이 팔짱을 끼고 서기와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분이를 도둑이라 몰아붙이며 서기까지 한통속이라고 엮으려 하였습니다. 관에서도 보시다시피 저 여자는 시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자이고 저 사내는 작물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관아 아전들도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였습니다. 신분 낮은 이들끼리의 사사로운 다툼쯤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타이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서기가 보자기를 풀어 장부와 처방책, 수결이 찍힌 문서를 펼쳐놓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들어 살피는 동안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또렷하게 수결과 약재 출납 기록의 날짜를 짚어가며 설명하였습니다. 혼인 전후의 날짜와 병수발 기간, 시아버지가 약재 관리를 맡긴 시기가 차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수결 옆에 분이의 이름이 적힌 대목이 나오자 아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친족들의 주장과 문서의 기록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족들은 분이가 물건을 빼돌렸다 하였으나 장부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분이에게 관리를 맡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례 직후 재산 정리에만 급급하였던 정황, 패물과 문서를 서로 나누려 다투었던 기록까지 문서 속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석이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하였습니다. 분이가 이 문서를 팔아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고 살았으며 자신에게조차 이제야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서기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꾸밈이 없어 오히려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시아주버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스쳤습니다. 옆에 선 친족이 귓속말을 하였으나 이미 아전의 시선은 문서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관아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고 큰 소리치던 자들의 목소리가 한 톤씩 낮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부의 저울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꼼꼼히 대조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부의 수결과 인장은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친족 측 주장과 문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적잖소.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선 친족들도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아전은 이어서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문서를 지금껏 내놓지 않았소? 분이는 한 호흡을 가다듬고 또렷하게 답하였습니다. 이 문서가 드러나면 저를 쫓아낸 자들이 반드시 빼앗으려 들 것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술의 뜻이 탐욕에 삼켜질까 두려워 차라리 품고 숨는 쪽을 택한 것이옵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러 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족들을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허위로 사람을 몰아세운 정황이 크오. 문서를 빼앗으려 남의 집에 행패를 부린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니오. 시아주버니는 급히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집안을 걱정하여 나선 것일 뿐이고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장부의 기록과 주변 증언이 그의 말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체면만 내세우던 친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였고 분위를 가장 심하게 몰아세웠던 시아주버니만이 홀로 궁지에 몰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친족들에게 다시는 분위를 괴롭히지 말 것이며 행패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아주버니는 고개를 떨구었고 함께 왔던 친족들은 제각기 말을 줄이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도 분이는 승리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아를 나서기 전 분이는 아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청하게 싸웁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시아버지의 이름만은 더럽히지 말아주시옵소서. 저는 원한을 갚으려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으려 온 것이옵니다. 그 한마디는 악다구니보다 훨씬 묵직하게 관아 안에 울렸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숙연해졌고 아전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약재를 아는 제주꾼이 아니라 끝내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날 비 내리던 느티나무 아래에서 도롱이를 벗어준 자신의 선택이 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관아의 일이 지나고 나자 분이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문은 약효에 대한 소문보다 더 빠르게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재수 없는 여자, 애군 붙은 여자라 불렸으나 이제는 약을 아는 여인이라 조심스레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이웃 마을의 장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밤마다 열이 오르는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며 초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손바닥의 열기를 살핀 뒤 서기에게 약재를 짚어주었습니다. 사흘 뒤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뒤로는 상인과 훈장, 중인 집안에서까지 병든 가족을 데리고 줄을 이었습니다. 서기는 밀려드는 사람들에 당황하였으나 분이는 침착하게 일을 이끌었습니다. 집 옆에 허름한 헛간을 손바 약재를 말리는 곳과 탕약을 다리는 곳을 따로 나누자고 하였고 서기는 톱과 못을 들고 며칠에 걸쳐 헛간을 고쳤습니다. 분이는 약재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법을 새로 정리하여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집안이 엉키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변화는 살림에도 나타났습니다. 초가집에는 나은 그릇과 새솥이 들어왔고 약재를 담는 나무 상자와 바람 막는 문풍지가 하나둘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붕에 새는 곳도 손을 보았고 마루에는 깨끗한 멍석이 깔렸습니다. 같은 초가집인데도 사람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으니 집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저녁 서기가 새로 놓은 선반 위에 약재 상자를 올려놓다가 문득 말하였습니다. 처음 당신을 이 집에 들릴 때는 짐이 하나 더 늘었다고만 생각하였소. 허나 지금 보니 짐이 아니라 이 집을 세우는 기둥을 들인 것이었구먼요. 분이는 약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 위로 미세한 홍조가 번졌으나 대답 대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이 오간 것은 아니었으나 약재 향이 가득한 저녁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처마 아래 매달린 약초 다발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서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약초꾼으로 태어나 약초꾼으로 늙겠거니 하였던 삶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도롱이 하나를 벗어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양반들이 줄을 선다고 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하인들과 심부름꾼들이 초가집 앞에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고 어떤 이는 먼 고을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며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초가집 앞을 지나면서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길을 터주며 두 사람을 높여 불렀습니다. 서기를 보면 약재 도령이라 하고 분이를 보면 양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손가락질하며 애군이 붙는다 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을 담아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양반은 후한 돈과 비단을 내밀며 자기 집에 전속으로 약을 지어달라 청하였습니다. 서기도 솔깃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분이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한 집안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기도 그 뜻에 따랐습니다. 돈맛에 들떠 아무 약이나 짓지 아니하였고 정말 급한 병부터 보자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병이든 상민의 병이든 먼저 온 순서대로 급한 정도에 따라 약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품는 양반도 있었으나 그 공정함이 오히려 신뢰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둘은 바빠질수록 처음 비 맞은 밤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 한 사발과 아궁이, 불, 그 작은 것들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늘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가난한 아이나 홀몸 노인에게는 약값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기가 약재를 들고 홀로 사는 할머니 집을 다녀오는 날이면 분이는 따뜻한 국을 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집을 단순히 돈 잘 버는 집이 아니라 복이 머문 집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도 이제는 시기 대신 존중을 보냈고 예전에 서기를 후려치던 약재 상인마저 고개를 숙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루의 일을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은 서기가 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약초꾼 하나가 양반집 문턱을 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분이는 서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문턱을 넘은 것은 약초꾼의 재주가 아니라 느티나무 아래에서 도롱이를 벗어준 그 마음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말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집 처마 위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마당에 늘어놓은 약초에서 은은한 향이 밤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달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초가집들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헛간에서는 말린 약초향이 올라왔고 부엌에서는 탕약다리는 김이 아침마다 피어났습니다. 울타리에는 분이가 심은 감국과 구절초가 노란 꽃을 피웠고 마당 한쪽에 놓인 약재 상자에는 서기가 직접 이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가난한 산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재를 캐어 헐값에 넘기던 시절은 아득한 옛일이 되었고 이제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약재꾼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분이 또한 내쫓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배움과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말보다 인사를 먼저 건넸으며 예전에 수군거리던 이들조차 속으로는 그 비 내리던 밤의 선택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허나 서기는 큰 돈이 생겼다 하여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고 약초를 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지날 때마다 서기는 잠시 발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비에 젖은 여인이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 도롱이를 벗어 건넸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의 모든 것이 한 그릇 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분이 역시 새 장부를 정리하며 조용히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처방책에서 시작된 의술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품고 나온 그 낡은 보자기 속 기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분이의 눈가에는 감사와 안도가 함께 어렸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기가 산에서 내려와 초가집 문을 열자 분이가 부엌에서 들깨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싸는 순간 서기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 분이를 데려와 묽은 죽 한 사발을 내밀었던 그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냄새였소. 서기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려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말보다 깊은 것이 오갔습니다. 함께한 계절들, 겪어낸 시련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그 한 번의 눈빛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한 집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가집 아궁이 불이 붉게 타올랐고 들깨죽 끓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초가집 지붕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붕 틈새로 찬바람이 들이치고 아궁이 불만으로는 한기를 이기기 어려웠을 터이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문풍지가 새로 발라져 있었고 군불 때는 장작도 넉넉하였으며 부엌에는 소금과 기름, 된장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겨울 마을에 독한 감기가 돌았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기침과 열에 시달리는 이가 부쩍 늘었고 약을 구하러 초가집을 찾는 발길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분이는 밤낮 없이 약재를 다듬고 처방을 짚었으며 서기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오는 한편 탕약을 다려 마을 곳곳에 전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안악에게는 약과 함께 쌀 한 대를 보태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서기가 직접 약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후한 인심에 놀랐으나 차츰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서기와 분이를 마을의 큰 복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초가집을 찾아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두 분이 계시니 우리가 겨울을 무사히 나는 것이오 참으로 복이 머문 집이외다. 서기는 쑥스러워 손을 내저었으나 분이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분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복이 머문 집이라 하였으나 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비 맞던 날 도롱이를 벗어준 그 마음이 씨앗이 되고 정성껏 약을 달인 그 밤들이 걸음이 되어 비로소 자라난 것이옵니다. 서기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기며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처음 분이를 데려오던 밤의 불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 약초향이 바람에 실려왔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잿빛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마루에 서서 눈 덮인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던 초가집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산 따뜻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온기였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을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아래 나란히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숭늉을 마셨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함께 버텨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였고 초가집 울타리 밑에서는 냉이와 달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기는 봄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면서 문득 작년 이맘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캔 약초를 헐값에 넘기고 빈 초가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서기는 느티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년 늦가을, 비에 젖은 분이가 웅크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봄볕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려오고 새들이 지저귀며 누군가가 앉아 쉬어갈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서기는 나무 밑동에 잠시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분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을 동이고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봄나무를 뜯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느티나무 아래의 서기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서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무 밑이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분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가가 잠깐 떨렸으나 이내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는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곳이 되었지요. 서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느티나무 새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서기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 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장터에서 구해온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정갈하게 빛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혼례 예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서기가 귀까지 붉어지며 말하였습니다. 허나 마음만은 어떤 양반 못지않다고 생각하오. 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허나 그것은 작년 가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흘린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족하다뇨. 도롱이 한 벌로 시작한 인연인데 이보다 더한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티나무가 봄바람에 가지를 흔들었고 꽃잎 몇 점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이라도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서기와 분이는 나란히 서서 한참을 말없이 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단이나 잔치는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나물 한 접시, 떡 한 시루씩을 들고 와 초가집 마당이 정겨운 잔치상으로 변하였습니다. 훈장 어른이 혼례 축사를 읽어주었고 이장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분이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마저 와서 축하의 말을 건넸으니 세상 인심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새 두루마기를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고 분이는 단정히 쪽을 진 머리에 서기가 선물한 은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비녀가 봄볕에 은은히 빛나는 모습을 보며 서기는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새벽이면 산에 올랐고 분이는 약재를 다듬고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침에 서기가 산으로 떠날 때 분이가 문 앞까지 나와 도시락을 건네는 것, 저녁에 서기가 돌아오면 분이가 따뜻한 물을 떠다 놓는 것, 그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재를 정리하다가 분이가 문득 말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이 처방책을 지키라 하셨을 때는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서기가 고개를 돌리자 분이가 낡은 처방책을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의 처방 중에는 아직 써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공부하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잇는 길이 되겠지요.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의 손에 들린 처방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낡은 책 한 권이 사람을 살리고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고 초가집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글을 다 읽지는 못하였으나 분이가 읽어주는 것을 하나하나 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분이가 처방책을 읽고 서기가 따라 외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서당 풍경이었습니다. 분이가 웃자 서기도 웃었고 틀리면 다시 읽고 맞으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가집 안에 등잔불이 따뜻하게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다정하게 겹쳐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가을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도 비였고 올해 봄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비였습니다. 빗소리가 초가집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소리가 아니라 한 집 한마음이 된 두 사람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찾아오자 초가집 마당에는 분이가 새로 심은 약초밭이 푸르게 자라올랐습니다. 맹문동과 감국, 구절초와 작약이 나란히 줄을 맞추어 자라는 모습은 마치 분이의 손길을 닮아 정갈하고 단정하였습니다. 서기는 산에서 캐어온 약초와 마당에서 기른 약초를 함께 다루게 되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약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먼 고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가 늘어 초가집 앞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양반가의 하인뿐 아니라 장사치, 농부, 과부, 떠돌이까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기와 분이는 한 사람도 허투루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급한 병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쉬는 법과 먹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약재 상인이 서기에게 말하였습니다. 자네 이제 큰 가게를 내도 될 만한 재력이 있지 않은가. 고을 안에 약방을 열면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터인데.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더 벌자고 초가집을 떠나면 처음 이 집에서 약을 다리던 마음까지 함께 떠날 것 같소이다. 상인은 고개를 갸웃하였으나 서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큰 약방을 차려 부를 늘리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추석, 마을 사람들이 초가집 앞에 모여 서기와 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장이 대표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두 분 덕에 우리 마을의 병으로 쓰러지는 이가 줄었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정이 두터워졌소.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자가 사는 마을이 아니겠소. 서기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고 분이는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서기와 분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약초밭 위에 은빛으로 내려앉았고 가을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왔습니다. 참된 부자라 하였소. 서기가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분이가 서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약초꾼의 손과 약재를 다듬어 단단해진 여인의 손이 보름달 아래에서 포개졌습니다. 곡간이 넘치는 부자는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어떤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어진 마음은 반드시 그 값을 잃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초가집 앞에 양반들이 줄을 선 것만 보고 서기를 벼락부자라 불렀습니다. 허나 그 복의 시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 내리던 늦가을 저녁, 느티나무 아래에서 떨고 있는 여인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은 그 한순간의 인정, 낡은 도롱이를 벗어 남의 어깨에 덮어준 그 작은 선의가 바로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남을 밀어내어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이를 내쫓았던 친족들은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 도리어 관아에서 꾸짖음을 당하였고 체면과 명예마저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약초꾼은 사람 하나를 품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약초를 보는 눈을 나누어 주었고 죽어가던 살림을 일으켜 세웠으며 마침내 초가집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가끔 시험을 합니다. 비에 젖은 사람 하나를 눈앞에 놓고 외면할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대부분은 제 갈 길을 가지만 드물게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롱이 한 벌, 죽 한 사발, 아궁이 불 한 줌으로 시작한 인연이 사람도 살리고 이름도 살리는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수군거리기를 참된 부자는 곳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정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쫓긴 사람 하나를 품어 얻은 복은 금은보화보다 오래가고 정성으로 달인 약 한 사발은 어떤 권세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드는 법이니 이것이 바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한 약초꾼의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